7월의 애게해를 본 적이 있는가? 햇빛은 눈부시고 물은 깊은 청남색, 천지는 황홀이다. 태양의 녹은 신비한 물색은 정령처럼 사람을 빨아들이려 한다. 바라보고 있노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흐려져 버린다. 3년 전 묵시의 섬 파트모스로 가는 애게해의 한가운데서 생각했다. 김우진, 윤심덕, 빛나는 재능의 두 예술가를 하얀 포말 하나로 거두어 가버린 그 여름 현해탄의 물빛도 저렇게 깊고 시린 색이었을까 하고. 현해탄, 일본명 겐카이나다. 그 바다는 우리에게 애환의 이름이었다. 깊고 그 가여 신비한 현, 그러나 물살이 급해 위험한 탄 바다. 두 예술가의 지상의 마지막 행로가 된 켄카이로 가기 전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에 내린다. 오사카는 윤심덕이 죽음 직전 사의 찬미를 비롯 26곡의 노래를 취입했던 곳. 바다를 매립하여 지은 공항을 비안개가 자욱이 에워싸고 있다. 지나치게 깨끗하여 시멘트 건물인데도 계집아이의 살결처럼 투명하게 어른거릴 지경이다. 사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바다는 허리까지 출렁이며 따라온다. 이후 일본에서의 체류는 계속 물과의 동행이었다. 흐리다가 비, 그리고 잠깐 햇빛, 다음에 다시 비, 흐림. 그러고 보니 수산, 김우진의 아호 중 하나, 수산과 수선, 윤심덕의 아호. 똑같이 물의 호를 지녔고 함께 짧은 생애를 물 위에서 접었던 두 예술가의 최후 행적을 쫓고 있는 길이 아니던가. 내가 처음 두 사람에 대해 들은 것은 바로 이 오사카까지 유학을 왔지만 평생을 방랑으로 보낸 한 좌절한 지식인을 통해서였다. 러시아로 도쿄로 휩쓸고 다니다가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얼큰이 취해 돌아올 때마다 그이의 옷자락에서는 바람 냄새가 났다. 유달산 날에 99칸 대부호 김장성, 우진의 부친 초정 김성규가 장성군수를 지냈대서 그렇게 불렸다. 김장성가의 얘기를 자주 했다. 김성규 아래서 일을 보던 자기 아버지 손잡고 들어갔다가 그만 그 경복궁만한 집에서 입구를 못 찾아 헤맨 이야기며 유학생들 사이에 신화적 존재였다는 그 집 아들 우진의 천재성, 그리고 북교동집 후정에서 열렸다는 윤심덕이 참가한 가족음악회와 관부 연락선에서의 두 사람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옛날 일들을 실제로 본 것처럼 들려주곤 했다. 예술가다운 최후였다. 너도 요담에 연애나 예술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며. 김우진과 윤심덕,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비련의 주인공으로 회자되어 왔지만 정작 그들이 이 나라 근대 예술의 여명기에 문학과 음악에서 얼마나 빛나는 존재들이었으며 자신들의 시대를 얼마나 치열하게 고뇌하며 살다간 선각자들이었는가는 아직도 상당 부분 가리워져 있다. 하긴 동경 유학을 한 최고의 여류 명사이자 미모의 성악가가 호남 대지주의 아들이자 천재적 극작가요 사상가였던 기혼자 김우진과 현해탄에 몸을 던진 사건은 식민지 시대에 지진 같은 파문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 뒤 조선 청년들 사이에서 음산한 자살 사건이 잇따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독일에 던진 파문 이상이었다는 기록마저 보일 정도였으니까. 윤심덕은 1926년 7월 20일경 이곳 오사카에 도착하여 니토,
일동 레코드에서의 취입을 끝으로 운명의 시모노세키로 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어렴풋이 자신의 최후를 예감했을까? 경성역으로 배웅 나온 지인이 취입 잘하고 올 때는 고급 넥타이나 하나 사오라고 하자 죽어도 사와요? 라며 웃더라는 것. 죽으려거든 넥타이나 사서 붙이고 죽으라고 농담을 했는데 실제로 윤심덕은 오지 않고 넥타이만 배달되어 왔다는 것이다. 윤심덕이 오사카로 떠나기 얼마 전 김우진 또한 우연히 목포의 집을 나와 도쿄로 간다. 동경 유학에서 돌아왔지만 그에게는 몸을 던질 예술의 진정한 조국이 없었다. 문필가였던 그에게 주어진 것은 부친이 만든 상성 한명 회사 사장짜리. 그는 목포시 북교동 46번지 고택의 2층 양옥 자신의 서재에서 자폐아처럼 지필과 독서와 통음의 시간으로 밤을 보내곤 했다. 잠시 다녀오겠다며 목포집을 떠날 때 그는 어린 아들을 안고 유난히 서러워하여 그의 착한 아내를 울렸다 한다. 머무르고 있는 호텔로 아침에 전화가 왔다. 부탁하신 윤심덕의 오사카에서의 자료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미안하다는 지인의 전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이라고 했지만 그 길로 오사카 신역으로 나갔다. 비는 여전했다. 스시 도시락 하나를 사들고 8시 20분에 출발하는 하카다행 신칸센 노조미에 올랐다. 다음날 오후 늦게 시모노세키항에 닿았을 때는 비가 그쳐 있었다. 작은 고항은 강의 폭우처럼 평화로웠다. 무지개를 풀어줘요. 목이 아파요. 화관을 벗겨줘요. 머리가 쑤셔요. 가시를 빼주세요. 피가 나잖아요. 한 번역극에서 여주인공은 이렇게 절규했다.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닫힌 사회, 암울한 시대의 막다른 길에서 날개 잘린 새처럼 퍼덕이며 윤심덕도 그렇게 절규했을 것이다. 시모노세키는 과거 속의 항구입니다. 하카다로부터 승용차로 나를 데려다주며 아다치 씨는 말했다. 과연 그러했다. 쇼와 시대부터 있었다는 니스소코나 덴만소코 같은 건물들이 물 위에 그대로 떠 있는 데다 조호마루, 창공환 같은 배도 보였다. 페리 부관은 강 같은 항구에 어울리지 않는 큰 몸체로 정박해 있다. 한글 안내판 따라 올라간 여객 터미널 2층은 한국인 일색. 물건 해가느라고 매주 현에 탄 오가기를 20회 넘게 해왔다는 한 할머니가 김우진, 윤심덕의 현에 탄 사건을 아느냐고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피우고 있던 일제 담배를 부벼 끄며 난데없이 좌익에 계시우? 하고 목소리를 낮춰 묻는다. 어리둥절해 하는 내게 세월의 풍상이 지나간 얼굴이 다시 묻는다. 조총련이시냐고. 아다치 씨와 작별하고 배에 올라 바라보니 물은 놀랍도록 맑다. 배는 녹음으로 덮인 섬 사이를 부드럽게 돌아 항구를 미끄러져 간다. 어둠이 내리면서 창밖으로 빠르게 비켜가는 섬들이 보인다. 간혹 희미한 불빛을 단 배들도. 밤이 깊어 갑판으로 나가니 물결 위의 고요한 달빛이 정막을 더한다. 흑백 사진으로 본 김우진의 이지적인 얼굴과 윤심덕의 우수에 찬 큰 눈망울이 겹쳐지면서 환청처럼 사의 잔미가 가득 들려오는 것 같다. 김우진을 생각하면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가 떠오른다. 비슷한 시대의 명망가의 아들로 태어나
30대에 사랑하는 여인과 물 위에서 생애를 마쳤던 두 사람. 그 수려한 미목과 천재성, 그리고 시대와의 불화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두 사람의 행로는 그렇게도 같을 수 있었을까? 70여 년 전 그 여름의 관부 연락선도 이렇게 빠르게 밤바다를 향해 갔을 것이다. 어쩌면 하늘의 저 영롱한 별들도 그대로였을 터. 그러나 조국은 두 사람에게는 가까워질수록 절망의 땅이었다. 그날 배가 스시마를 지나던 새벽 4시 가까운 시각,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여객선의 흐린 유리창에는 불도 꺼진 시각이었다. 하루 중 물의 온도가 가장 차갑게 내려간다는 그 시각, 누가 보았을까? 밤바다를 휙 가로질러가는 영혼의 새 2마리를. 두 사람의 영혼은 그 밤 이승의 인연을 끊고 바다 저편으로 사라져간다.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과도 같이. 아니다. 어쩌면 그들의 한 맺힌 영혼은 아직도 이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떠도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어나 헤어지세. 바람인 양 우리 바다로 가세. 휘날리는 모래와 거품, 이 세상 눈물처럼 메워라. 어떤 기록은 투신 직전 김우진이 조용히 스윈번의 이별이라는 시를 되뇌었고, 윤심덕은 흐느끼며 나직이 자신의 마지막 취입곡인 사의찬미를 불렀다고도 전한다. 그때는 선구적 신여성 예술가들에게 가혹했던 시대. 그네들은 예술적 권위보다도 더 앞서 세상과 싸워야 했다. 통념과 인습의 벽 앞에 힘겨운 저항의 날갯짓을 하다가 때로는 무자비한 여론의 칼에 난자당하기도 했다. 김명순이나 나혜석이 그러했다. 세상은 그네들을 잠시 선망하고 오래 질시했다. 그 목에 걸어준 무지개는 밧줄이 되고 가시가 되어 옥죄어 들었다. 윤심덕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해탄 사건 이후 사의찬미는 무려 10만 장이 팔린다. 당시로서는 실로 경이로운 판매 기록이었다. 물론 일본에서도 엄청난 양이 팔렸다. 일찍이 동경음악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제국극장의 전속 가수 권유를 받았을 정도였던 윤심덕은 제대로 된 시대를 만났던들, 그리고 그녀의 꿈이었던 이탈리아 행이 실현되었던들 마리아 칼라스 같은 세계적 성악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 조국에서의 짧은 성공 뒤 그녀는 남모를 고독과 실의의 회랑을 서성대야 했다.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웠던 것은 성악가인 그녀에게 변변한 무대가 없었다는 점. 게다가 혼기신한 그녀를 두고 연무는 꼬리를 물었으며 경제적 곤란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 절망적인 나날 속에서 그녀는 생의 마지막 승부를 김우진과의 사랑에 걸었던 것이다. 일본에서 돌아와 목포로 김우진의 옛집을 찾아갔다. 옛날 김우진이 그러했던 것처럼 밤기차에 흔들리며. 그러나 방대한 대지 위에 안채와 별채, 한옥과 양관을 거느려 스스로 하나의 동네를 이루었다는 북교동 옛집은 이제 흔적이 없다. 한말 최고의 초상화가 채용신이 그린 우진의 부친 김성규의 초상화도 물론, 사대부이자 사상가였던 김성규와 우진, 그리고 명문대 교수를 지낸 그의 아들 3대는 아직도 목포에서는 전설적 이름이건만. 윤심덕이 가족음악회에 내려와 노래를 불렀다는 후원엔 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그나마 옛 한식 담장의 일부가 남아있어 김우진과의 성세와 조락을 함께 보여주고 있을 뿐. 그 담장 안을 들여다본다. 어디쯤이었을까? 목포 앞바다가 희뿌옇게 열릴 때까지 불면의 밤을 보내곤 했다는 우진의 서재
백수제는 담장한 수녀원 쪽에서 성가의 코러스가 들려온다. 노래 끝에 까르르 웃는 웃음소리도. 사람은 가고 풍경마저 허물어져 있었다. 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227회였습니다. 이번 회에는 1998년 7월 6일과 7월 13일에 조선일보에 나뉘어 실렸던 김병종의 서첩기행 20회, 김우진, 윤심덕과 현해탄의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